땡길 라이브 시작합니다. 들으셨죠?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이제 증여나 상속을 해줄 때 형제자매라고 해서 꼭 일정 부분을 떼어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유서의 힘이 더 강력해졌다고 할까요? 그런데 내가 죽고 나서도 내가 물려준 유산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자, KB국민은행의 원정훈 강남 스타PB센터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세무사시니까 오늘 세법 관련해서 이것저것 세무사분들은 전에 보면 왜 변호사분들도 그렇고 유명한 분들은 네. 원 본부장님 같은 분들은 이렇게 사진 찍을 때 꼭 왜 이렇게 찍어요? 아, 저는 그 정도 레벨이 안 돼서 그냥 겸손하게 찍습니다. 네. 아, 유류분부터 여쭤봐요. 유류분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네, 그렇죠. 이제 네. 저희가 보통 알기는 아버지가 말 잘 들고 잘 듣고 나를 봉양한 큰 아들만 유산을 물려주겠다 해도 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다 일정 부분은 떼줄 수 있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번 헌재 판결은 어떤 겁니까? 네, 헌재 판결은 이런 겁니다. 원래 유류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상속인이 비록 이제 그 피상속인이 그러니까 이제 망자라고 표현할게요. 망자가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도록 네.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아니면 특정 자녀를 이렇게 배제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배제된 자녀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법적 상속 지분의 최소한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유류분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그 민법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제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인이라면 누구든지 본인의 상속 지분의 50% 또는 3분의 1 정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이번에 헌재에서 네. 헌법 불합치 결정과 위헌 결정이 같이 떨어지면서 부모님이나 자녀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그 불효자 또는 폐륜 자녀 또는 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부양 의무를 버리고 이제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뭐 그 부모를 떠난? 그렇죠. 네. 예, 이런 부모님들에게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유류분을 배제하는 부분에 대한 헌재 결정이 떨어지게 된 거죠. 그 예전에 그 뭐 젊은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니 뭐 생전 길러주지도 않았던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서 유류분 타갔다, 네. 유산을 가져갔다, 네네. 뭐 이런 건데 네. 이제 헌재 결정에 따르면 그럼 이런 네. 사람들은 10년 동안 뭐 이 아이를 기르거나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유류분 줘도 줄 필요 없다 이런 결정이군요. 그럴 수 있는데 이 네. 부분이 약간 좀 기사 내용을 보거나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 좀 네. 오해 소지가 있는데 똑같은 상황이 지금 위헌 결정이 떨어진 이후에 우리 그 아이돌 그룹의 그 안타까운 사연이 위헌 결정 이후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부모님은 상속 재산의 50%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왜 헷갈리냐면 이번에 그 헌재의 결정 자체는 상속에 대한 권리와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좀 구분해서 해석해야 되는데 상속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네. 겁니다. 결국은 이제 유류분을 제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유언장을 작성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안타까운 이제 네, 네. 선택하신 그분이 유언장을 전혀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망을 했다면 여전히 부양 의무를 벌인 가족도 부모도 상속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전제는 유언장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구나. 네. 다만 그런데 네. 이제 이 부분이 약간 좀 구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럼 갑자기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게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네요. 그죠? 다른 네.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미리미리 좀 준비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고. 네. 그다음에 다만 이제 좀 의미 있는 좀 판단이 내려준 부분들이 있긴 있는 게 이번에 헌재에서 발표했던 그 결정 낸 거는 사실 기존에도 유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이제 그 소가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한 2번 정도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인용이 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인용이 됐는데 다소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유류분에 대한 제약 자체가 특별한 이제 사유가 명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게 지금 위헌 결정이 아니라 헌법 불합치 결정이 네. 떨어진 거거든요.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은 헌법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법률 개정을 권고하는 정도 수준. 보통 언제까지 고쳐라 이렇게 해놓죠. 그렇습니다. 그게 네. 이제 내년도 말인데 네. 내년도 말까지는 현행 법령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개념이고.
그러면 내년도 말까지는 판례는 똑같이 나오는 겁니까? 유류분 인정해 주는 겁니까? 유류분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 유류분의 일부 제약을 가한 부모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는 유류분의 제약하는 특별한 사유를 명시하라라고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떨어졌는데 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냥 편하게 우리식으로 표현하게 네. 되면 불효자 그리고 뭐 페루나들 네. 이런 친구들에게 유류분을 제약을 하는데 그거를 법에 명시를 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내년도 12월 31일까지. 그 이전까지는 뭐 불효자라든지 네. 아니면 페루나라 하더라도 유류분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 거기가 이해했어요. 네. 법 고치기 전. 그래서 뭐 이제 국회 법 고쳐라 했는데 국회가 이거 안 듣고 법 안 고치면 막 되게 혼란 오고 그러잖아요. 엄청난 혼란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게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내년도 12월 31일 날 위헌 결정이 떨어지는 셈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혼란이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불효자의 개념도 없고 페루나에 대한 개념도 없는 여쭤보려고 상황에서. 했어요. 불효자라 하면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불효자는 그러면 네. 1년에 뭐 연 7회 이상 아버지 말 어긴 사람 뭐 이런 법적 규정을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건 입법부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불효자는 개념과 어떻게 만들까? 그러게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식시키거나 아니면 네. 가족 부양의 기여도가 큰 자녀들에게 상속재산을 조금 더 많이 분할할 수 있게끔도 만들어라라는 취지도 반영이 됐기 그 때문에 데이터군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런 사람들은 유류분 줄 필요는 없다. 근데 기여, 기대분 진짜 애매한 표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네.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말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어느 네. 정도 이제 반영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 사법부의 이번 결정 취지는 헌재의 취지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유서에 내가 이 사람 빼고 줬다고 했는데 그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안 줘도 된다. 네. 이런 뜻이군요. 그러니까. 그걸 명시하라 네. 라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 말고 위헌 결정이 떨어져서 4월 25일 날 위헌 결정 떨어진 이후에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어요. 네. 형제 자매들에 대한 유류분 제약입니다. 이거는 바로 효력이 이건 헌법 불합치가 아니고 저 위헌이니까 네, 바로 위헌 결정. 형제 자녀 이거 다른 거군요. 저는 다른 그냥 기사 개념입니다. 읽으면서 같은 거라고 봤는데 네. 여기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는 돈을 물려주는 돌아가시는 아버지 아니면은 자녀들 형제 자매. 보통은 이제 그 형제 자매라고 하면 망자의 형제 망자 자매. 기준의 형제 자매죠. 그런데 이 케이스가 네.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상속 순위를 보게 되면 네. 1순위가 직계 비속이고 네. 2순위가 존속, 다음이 이제 형제 자매인데 네. 보통은 형제 자매까지 내려올 1순위 상속권자가 있으면 2순위, 3순위로 내려가지 않거든요. 네. 비속이 자녀 손자. 그렇죠. 전속이 어머니 아버지. 네, 맞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손자는 들어가진 않지만 그렇군요. 1순위 직계 존속, 그러니까 아들이 사망했을 적에는 손주도 가끔은 이제 그 대습상속이라고 하죠. 이제 상속인 지위를 물려받을 수는 네, 있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손자, 손녀는 상속인의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기로 이제 아들 딸에게 먼저 주는데 네. 여기서 원래는 형제들에게도 좀 일부 유류분이 있었습니까? 있죠. 형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망자의 형제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망자가 결혼도 하지 않았고 네. 자녀도 없고 부모님도 없다면 네. 그러면 이제 상속권이 그러면 존속도 없고 비속도 없으니까. 그렇죠. 배우자도 없고. 그러면 이제 형제들. 예. 그 형제들로 가는데 그 형제들의 유류분의 권리는 법적 상속 지분의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앞으로는 그것 인정 안 한다. 그렇죠. 대신 전제가 있어야 되죠. 그것도 유언장을 예를 들어서 나는 형제도 없고 부모님도 없고 자녀도 없으니까 그냥 사회에 100% 환원하겠다라고 유언장에 작성했을 경우에는 이제 형제들은 유류분의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진짜 형제가 서운했거나 미웠나 보네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네. 그야 이제 가족마다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네. 유류분이라는 게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은 드라마에서나 보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많은 상담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본부장님이. 네, 네. 예를 들어 주로 강남 PB에 계시면 큰 부자들도 많이 만나시겠네요. 많이 만나죠. 그럼 네. 그분들 관심은 증여나 상속이죠. 증여 상속에 대한 관심이 네, 상당히 근데 많죠. 네.
연세 요즘 이제 오래 사니까 네. 좀 받는 자녀들도 다 장년층, 중년층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 중엔 유류분만 믿고 네. 원래 난 아버지 눈밖에 났으니까 어차피 그 유류분 만약에 두 아들이라면 큰 아들에게만 준다고 해버리면 네. 둘째 아들은 유류분 얼마 가져가요? 2분의 1, 3분의 1? 그러니까 이제 법적 상속 지분의 절반은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제가 3명 있고 네, 그러니까 상속인 딱 3명만 있다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네. 이랬을 경우에 법적 상속 지분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겠죠. 그런데 거기에 절반. 그렇죠. 거기에 절반이니까 6분의 1이 되겠죠. 너가 받을 거에 네. 절반은 네. 최소한 챙겨준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유류분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유류분에 대한 제약이 없는 경우에는 막말로 내가 아버님한테 효를 다하지 않고 네, 어차피 네. 난 아빠 눈밖에 났으니까 그렇죠. 그 뭐 아버지 생신 때 전화도 안 드리고 나 그냥 미국 가서 하와이 가서 살고 있는 그런 사례도 보신 적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기도 하고요. 네. 이제 가족들마다 다양한 사연이 있으니까 뭐 미국에 가서 연락이 안 되는 이런 자녀들도 있고.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상속에 대한 권리가 배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유언장에 100% 자, 누구한테 준다 하더라도 네. 사실 그 미국에서 연락 안 되는 그 가족들도 만약에 유류분 청구하게 된다면 네. 충분히 받을 수가 있고요. 심지어 그 유류분이 유언장으로만 누군가 한 사람한테 특정한 경우에 대해서만 정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증여한 것도 유류분의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 이미 살아 계실 때. 네. 근데 뒤늦게 둘째 아들이 미국에 있어 아버지하고 절연하고 살던 둘째 아들이 뒤늦게 알았어. 네. 아버지가 예전에 생전에 큰형에게 한 100억 물려준 게 있다. 네. 그것도 내 거 떼줘 이렇게 돼요.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 이제 증여받은 부분에 대한 유류분이 이제 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유류분 청구 대상이 사실은 사망한 날로부터 소급해서 1년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전 증여한 것들은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1년 이전에 진행한 것들 증여를 이런 경우에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증여한 사람과 증여받은 사람이 쌍방이 합의하에 유류분 권리자의 어떤 그 이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짬짬이 해서 우리식 표현으로 네, 짬짬이 해서 아이한테 딱 증여를 했어요. 네. 그거는 1년 전에 증여한 거라 하더라도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네. 그런데 이게 96년도 때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떨어졌어요.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 1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증여했다 하더라도 그게 아까 얘기했던 짬짬이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건 심지어 20년 전에 증여한 것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떨어지면서 이제 상속인은 아무리 오래전에 증여한 거라 하더라도 유류분 청구 대상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형제간에 이렇게 의상하고 이럴까봐 저희 부모님은 그런 거 다 미리 감안하시고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고 네 가셨어요. 근데 이 부분 아니요. 네 말씀하세요. 재미있는 부분이 이거 재밌다고 표현하고는 좀 그렇긴 하지만 네. 과거에 증여한 부분에 대한 유류분 청구가 왜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한 20년 전에 큰아들한테 증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 7억 정도 됐어요. 20년 전에. 네. 근데 지금 100억 정도 됐다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네. 유류분 청구는 사실은 과거에 증여했을 때 아까 뭐 7억 정도 됐던 그 기준으로 그 청구하는 게 아니라 네. 사망할 당시에 시가 기준으로 유류분 청구하게 됩니다. 그 100억 기준으로. 예.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때 기다렸다가 유류분 청구하더라도 유류분 권리자는 적어도 법적 상속 지분의 50%는 받을 수가 있다라는 이렇게 논리가 복잡하니까 되거든요. 큰 부자들이 재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봤을 때는 재벌들 중에 형제끼리 안 다투는 집안은 SK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LG가 유일하게 안 다투고 이제 저 구회장님 돌아가셨는데 결국 그 딸들이 이제 왜 우리는 안 주냐 해서 또 거기마저 LG 그룹마저 안 다투는 집안이 거의 없죠. 대기업들 중에. 그러게요. 네. 그분들은 저하고는 상담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고. 네. 근데 우스갯소리로 100억 넘어가면 안 싸우는 형제 없다. 맞아요? 뭐 딱 100억으로 나눌 수는 없겠지만 근데 이제 현장에서 보시면요. 대부분 저희들을 찾아오시는 분들의 특징이 네.
싸움에 난 경우들이 좀 많이 찾아오기 그렇겠군요. 때문에 예. 그렇지. 형제들끼리 증여나 상속 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세무사 찾아갈 일이 없지. 그냥 네, 그렇습니다. 뭐 물론 뭐 친구 세무사에게 전화해서 상담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류분 관련돼서 과거 증여한 부분들이 네. 정말 재밌는 부분 하나가 좀 있는 게 네. 혹시 그 내용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통 사전에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상속세 계산할 때 정산한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모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과세 방식이 약간 좀 다르거든요. 네. 원래 구조상으로 보면은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조금 더 유리한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럼 살아 생전에 넘겨줘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사망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망자가 재산을 예를 들어서 네 필지를 가지고 있다 가정하고 네 명의 자녀에게 이 네 필지를 한 사람에 하나씩 줬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나눠주기 전 기준, 망자의 재산 기준 네 필지를 전부 다 합산해서 계산해요. 이 상속세가 네. 즉 주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증여세는 네 필지를 죽기 전에 1인당 한 필씩 주잖아요. 그러면 받은 사람이 받은 금액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요. 쪼개지니까 더 세금을 조금 내겠군요. 네. 예를 들어서 약간 좀 비현실적인 가정인데 제가 현금이 100억 있다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네. 굉장히 비현실적이긴 그 정도는 저 본부장님 정도면 갖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서 네. 많이 있었으면 계속 안 나왔을 것 이야기하시죠. 같은데 네. 비현실적 가정입니다. 100억 있다는 것 자체가. 근데 더 비현실적으로 자녀도 100명 있다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이 100억 원을 죽을 때까지 끌어안고 죽은 다음에 자녀 1인당 1억씩 줬다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각자 상속인은 1인당 1억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지만 상속세는 100억 기준으로 계산해요. 그러면 거의 40억에서 50억 가까이 상속세가 나오고 세금 내면 50억밖에 남지 않죠. 그러니까 100명의 자녀들은 한 5, 6천만 원밖에 못 받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증여세로 하면 증여를 하게 되면 1억이니까. 각자가 받은 1억 기준으로 세금 계산해요. 1인당 500만 원밖에 안 내는 거죠. 100명이라고 해봐야 5억만 되면 끝나는 거죠. 야,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있어요. 이건 알지. 뭐 그건 저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문제는 야, 이렇게 사전에 증여하면은 전체 상속세가 줄어든다는 이 기준은 세법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를 그럼 대부분 부자들은 증여를 택하지 왜 상속 돌아가실 때까지는 내가 이런 거예요? 내가 설마 다음 달에 죽을지 모르니까. 그것도 있고 네. 일단 미루시다가 자칫 떠나시는 건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상속세를 줄이려면 사전 증여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사전 증여하면 상속세가 다 줄어들잖아요. 네. 그런 논리를 하면. 그래서 세법에서는 사망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내에 기증여한 게 있으면 당시에 증여세를 다 내고 완료했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에 합산해서 더 높은 세율로 상속세를 계산하고 당시에 냈던 증여세를 빼서 정산해요. 10년이면 10년이면. 그냥 그럼 뭐- 편하게 표현하면 도루묵이 되는 거죠. 그러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전에 증여하려면 네. 우리 진짜 일찍? 일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증여해야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자식들이 안 찾아와요. 물론 그렇죠. 네. 물론 그래서 조건을 다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사전 증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래서 10년 단위로 증여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데 네. 10년 전에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만 내고 상속세선에서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유류분을 청구하게 되면 제가 아까 유류분 청구할 때 그 계산 방식도 사망 시점에 시가로 계산한다고 그랬었죠. 네. 더 나아가서 그 유류 이미 20년 전에 증여하고 상속세 계산할 때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이 증여가 유류분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상속재산이 다시 합산이 돼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해했어요. 예. 그런데 상담하시는 기업을 갖고 계시고 이런 분들은 이제 물려줄 게 많을 거 아니에요. 네네. 진짜 그렇게 유서로 이렇게 아들에게 예를 들어 큰애에게 또는 기업을 내 후계자하고 있는 둘째에게만 이렇게 많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보통 우리 상식으로는 자식이 많아봤자 셋넷 아니에요. 다 n분의 1 해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아마 이거는 다들 공감하실 네. 건데 가장 일반적인 내용들은 이 내용은 저 아들들이 잘 모르는데 네. 아들 하나 있고
딸 2명, 3명, 4명 있다라고 네. 하면 여전히 이제 그 옛날 생각을 가지신 우리 부모님들은 네. 아들에게 좀 더 많이 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그 정도까지는 네. 지금 왜냐하면 지금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제 뭐랄까 기성세대 이상의 이제 네. 고령 세대니까 그런 인식 그렇게 살았으니까 평생 그걸 네. 뭐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제가 지금 뭐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제가 네. 이제 아무래도 이쪽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들 딱 2명 있는데 아들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지금 제가 얼추 계산하더라도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되거든요. 아들 한 명에게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뒷 이면에는 괘씸하다는 거죠. 그런 경우 이제 유류분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유류분 얘기가 나온 네. 거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자 이제 그 상속인이 아들 딱 둘만 남아 있다는 가정하에서 유류분은 반반씩 가져가는 게 원칙이겠죠. 그런데 상속 지분으로 하면 반반이지만 네. 본인은 유류분을 청구하면 내가 아무리 불을 저지르더라도 반에 50%니까 네. 반, 25%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막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법 개정되면 앞으로는 쉽지 않아집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제약할 수가 있게 될 네.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이 불효 또 거기 폐륜도 있었죠. 그런 폐륜 이런 건 개념이죠. 아마 형사처벌 이런 기준으로 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네. 그 폐륜의 개념도 네. 사실 그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속에 좀 그 다른 상속인을 유해를 가한다거나 피상속이 유해를 가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네. 그 정도의 폐륜인 경우에는 상속 자체가 배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원래도. 네, 그런 규정은 있는데 앞으로 이제 밥상머리에서 뭐 아버지 앞에서 국그릇을 엎은다든지 이런 네. 경우 시행령으로 자상히 넣어서 알겠습니다. 저것 좀 여쭤볼게요. 오늘 네. 어쩌면 이게 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유류분이 사라진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유언장의 그 힘이 더 세진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유언 방식 중에 유언 대용 신탁. 네. 이제 금융권에 계시니까요. 네. 내가 죽어서도 내 돈을 굴릴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이게 뭐냐면 하늘에서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유언 대용 신탁을 이해하기 전에는 네. 먼저 이제 이 시장이 3조 원이래요. 3조 원. 네. 그래 이 서비스는 점점 더 커질 것 같고 지금 사실 정부도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한 2년 전에 정부도 신탁업 혁신 방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신탁을 통해서 자산 관리를 활성화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오늘 시간이 되면 그 얘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유언 대용 신탁이 굉장히 좋은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좀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법률에서 이제 보완을 해야 되는데 네. 보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 예로 예를 들어서 유언 대용 신탁을 활용하게 되면 좀 활성화를 시키려면 세제 혜택이 좀 부여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세제 혜택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고 네. 오히려 유언 대용 신탁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까지 있어요. 그게 뭔 얘기냐면 일단 유언 대용 신탁이 뭔지부터 잠깐 좀 설명을 네. 드리면 그럼 제가 말미에 그 질문을 드릴게요. 네, 어떤 네. 제도적으로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 네. 일단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개념 자체가 신탁을 통해서 자산 관리와 유언의 기능을 같이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신탁은 뭡니까? 신탁은 그냥 흔히 한자로 우리가 표현하게 트러스트, 되면 네. 믿고 맡긴다라는 게 신탁이죠. 증권사나 보험사에. 네, 맞습니다. 네. 은행도 포함해서 물론 이제 이 신탁은 일반 개인한테도 맡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에게 맡길 수 있는 신탁을 우리 일반적으로 민사 신탁이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자본시장법에서는 좀 더 전문적으로 신탁을 하라라고 해서 신탁업 등록되어 있는 금융기관에게 신탁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보통 상사신탁이라고 하고 보통 유언 대용 신탁은 상사신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신탁이라는 게 이거예요. 결국 내가 재산을 누군가한테 맡기는 게 신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가 맡기는 사람을 위탁자라고 부르고 네. 맡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네. 부르게 됩니다. 하나의 당사자가 하나 더 나오는데 수익자라는 개념이 하나 더 나와요. 그래서 이 유언 대용 신탁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탁자, 수탁자에게 재산을 맡겨요. 그러면 맡긴 사람이 그 재산을 관리하고 보관하고 운용하고 그래서 특정한 사유를 지정했을 때 사망할 때 본인의 수익자에게 그 맡겼던 재산을 운영한 것을 돌려주는 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위탁자, 수탁자는 알겠습니다. 수익자는 그냥 아들, 딸이라고 표현하시죠. 좋습니다. 이게 더 쉬울 아들딸이라고 것 같아요. 가정 한번 네.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게 왜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산 관리가 되고 그다음 사망한 이후에는 왜 유언의 기능이 가지고 있느냐? 네. 먼저 자산 관리 기능을 한번 볼게요. 사실 우리 김 기자님이나 저나 뭐 누가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좀 젊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거든요. 이럴 때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정신이 멀쩡하면 기억력도 똑바르고 판단력도 높다면 내 스스로 자산 관리를 할 수 있긴 하지만 네. 어느 정도 나이가 들게 되면 기억력도 흐려지고 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자산 관리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럴 때 내가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신탁을 통해서 이 자산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를 자산관리회사, 수탁회사에다가 맡겨놓으면 그 건강할 때, 기억력이 똑바를 때 지정했던 대로 계속 운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맡긴다는 건 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증권사에 맡기는 방법이. 네, 네. 예를 들어 100억이 있다면 네. 포트폴리오를 짜서 네. 뭐 앞으로 3년 동안 이렇게 하고 5년 동안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게 뭐 만기가 되면 이건 그냥 현금으로 저축 이렇게 예금해 주고 이렇게 다 짜는 거예요. 그럼? 다 짜는 거예요. 근데 지금 특정해서 재산을 하나만 얘기하셨잖아요. 네. 지금 이제 얘기하신 건 이제 금전인데 네. 우리가 맡길 수 있는 재산은 우리가 현재 자본시장법에서는 대략 한 7개를 정해놓고 있어요. 네. 가장 흔한 게 우리 주식, 네. 그렇죠? 그다음에 부동산, 부동산에 대한 권리, 그다음에 동산도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금 같은 거. 네. 그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무채재산권, 그러니까 이제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맡기는 거예요. 네. 맡기고 그거를 운용을 해서 내가 사망을 하거나 그랬을 때 아까 수익자인 아들이나 딸에게 이렇게 줄 수 있게끔 지정하는 건데 사망한 이후에 이게 왜 유언보다 유언 대용신탁 기능이 좀 다양하다라고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보통 유언은 사망을 이벤트로 해서 상속이 집행되고 모든 게 끝나버리죠. 네. 이를테면 이거잖아요. 내가 죽으면 누구누구에게 줘라. 내가 사망하면 사회에 환원하라. 이렇게 사망을 이벤트로 해서 모든 게 종결이 되는데 네. 유언 대용신탁은 이게 가능해요. 내가 사망을 하더라도 우리 애들한테 이 재산 주지 마라 라고 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손주가 지금 현재 5살인데 성년이 될 때까지는 용돈으로 월 500만 원씩만 주고 성년이 되면 그때 줘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죽은 다음에도 내 유산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군요. 심지어 망자에 제대로 그 자기 재산에 대한 철학과 그런 것을 담을 수가 있는 이유가 이게 있어요. 아까 유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노력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법적 상속 지분의 50%까지 보전이 되니까 막 할 수가 있잖아요. 부모님들한테. 근데 이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손주들한테나 또는 자녀들한테 줄 수는 있지만 자녀에게 내가 사망한 다음에 바로 주지 말고 우리 아이가 취업을 해서 5년 정도 근속하면 그때 줘라. 사람 좀 되면 줘라. 사람 좀 되면 줘라. 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유언 대용신탁은 아이들을 명문대로 보내기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 거죠. 아, 명문대를 내가 지정한 이런 대학에 갈 경우에만 우리 손주 누구에게 얼마씩을 지급하라.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손주들한테 주긴 하되 대학교 합격하면 줘라. 대학교도 특정할 수가 있어. 요 대학교 들어갈 때만 줘라. 그러면 근데 그 유언장에 그냥 쓰면 되잖아요. 뭘 이렇게 복잡하게. 그냥 유언장에 셋째 우리 큰 손주는 20살이 되면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이게 보관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탁 같은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재산을 맡기잖아요. 맡기고 나서 조건이 달성되면 명의로 옮겨주는 절차를 거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일반 유언장은 명의 변경 자체가 사실은 이제 민법 기준으로 사망을 원인으로 해서 뭐 상속 등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바뀌는데 네. 우리가 이제 신탁 같은 경우에는 신탁 계약에 의해서 조건이 달성이 되면 그때 명의로 옮겨주도록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좀 달라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언으로 이렇게 하고 뭐 애가 대학에 졸업하면 줘라 해도 그 돈을 받은 아버지가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럴 수도 끝나버리는구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관리인의 기능을 네. 사실 수탁회사가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심지어 신탁 같은 경우는 이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예전에 좀 오래전 일이긴 한데
이 제도가 생긴 지 오래됐습니까? 이거는 생긴 지 이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네. 신탁의 기능은 있긴 했는데 이거는 유언 대용 신탁이 우리 신탁법에 이 제도화되기 전 얘기인데 제가 좀 재미있는 사례가 좀 있었던 게 굉장히 오래전 얘기이긴 한데 나이 굉장히 많으신 이 부부와 같이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식사 다 하고 나서 사모님 보고 먼저 집에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단둘이 남았는데. 근데 단둘이 남았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북에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네. 아이고. 그리고 실제로 중국을 통해서 브로커를 통해서 달러도 지금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게 내가 원세무사를 좀 믿고 신뢰해서 하는 얘기인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통일되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믿어서 하는 얘기인데 내가 사망을 하면 재산을 좀 관리하고 있다가 이 통일이 되면 이제 자녀들한테 이거 좀 줘달라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하겠다고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도적으로 그게 쉽지 않았죠. 네, 제도적으로 쉽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그게 가능하죠. 왜냐하면 수탁회사가 보관 관리하고 있다가 조건이 달성되면 통일이 되면 이북에 자녀가 살아있다는 전제하에서 혈육이 확인이 되면 상속재산을 줄 수 있게끔 신탁을 통해서 가능하죠. 그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그런데 20년 후까지 뭐 통일이 되지 않는다면 그 돈은 그냥 포기하고 누구에게 뭐 그 주식은 누구에게 줘라. 그렇죠. 이렇게도 가능한 거예요. 그게 클로징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일도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통일은 됐는데 그 자녀가 다 죽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제 특이하게 이제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넣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사망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뭐 10년 동안 통일이 안 됐다. 그러면 사회에 환원하라. 통일이 됐는데 그 자녀가 죽었다. 그러면 어디에 환원하라. 이런 식으로도 이제 조건을 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활성화되면 물론 뭐 벌써 이게 시장이 3조 원이라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앞으로 정말 더 이제 디테일하게 이게 활용이 된다면 드라마 같은 일도 많이 생기겠는데요? 많이 있을 수도 있죠. 이게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언장 작성보다는 유언 대용 신탁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사실 예전에 이제 마이클 잭슨이 사망한 이후에 가족 간의 재산 분쟁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이제 유언 대용 신탁으로 본인의 뜻을 다 남겨놨기 때문에. 원더랜드는 누가 가져갔대요? 제가 이제 유언장을 보긴 했는데 뭐 이런 겁니다. 어머님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캐서린 잭슨이라는 분에게 일정 부분 주고 자녀들한테는 일정 나이가 될 때까지는 얼마 용돈만 그 친자녀가 생물학적 자녀가 그 간호사랑 그 부인이 있었는데 친자녀가 아마 자신의 친자녀는 아니었을 겁니다. 마이클 잭슨이 아주 예뻐했던 애들이 있었죠. 근데 조건이 그렇게 달았다는 거예요. 몇 살이 될 때까지는 얼마를 주고 30세 될 때까지는 일부를 주고 40살이 되면 그때 나머지 재산을 다 줘라라는 이런 조건들을 신탁을 통해서 담았죠. 미국도 유류분이 있나요? 없어요. 미국은 유류분이 없어요? 네, 그럼 자넷 잭슨이나 잭슨 패밀리는 하나도 못 가져갔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 하나도 못 유서에 담겨져 있겠죠, 뭐. 그래서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미국에서는 개도 상속받는다. 군터 3세라는 개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몇 천억대 상속을 받았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그게 이제 신탁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보다 혈연 관계가 이렇게 세지 않고 자식 부모 간에 연락 않고 사는 사람들도 서구 사회는 유럽이나 미국 사회 워낙 많아서 내가 차라리 10년 같이 산데 강아지에게 주겠다. 미국은 그래서 드라마처럼 비서에게 주는 사람 어르신들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아침밥 나 약 챙겨주고 아들 놈은 연락도 없는데. 그런 경우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신탁이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유류분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그 상속인의 권리를 더 존중해 주는 나라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미국 같은 나라는 이제 망자의 권리를 더 존중해 주는 나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망자가 본인의 뜻대로 재산 상속인이 지금 상속인이 상속을 해주는 그러니까 부모님. 그렇죠. 망자도 상속인 아닌가요? 아니 우리가 이제 좀 망자는 우리 이제 법률 용어로 하면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상속인은 그러니까 뭐 자녀라고 하면 돼요. 쉽게 말해서. 예전에 저도 이제 공부할 때 상속인과 피상속이 너무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 이제
머릿속에 오래 남으려고 네. 피상속인은 죽는 사람인데 피를 흘리면서 죽는다라고 배웠던 기억이 좀 나네요. 네. 그게 쏙 들어옵니다. 피상속인. 네. 그러네요. 네. 유언 대형 신당은 아무래도 저 피상속인들 입장에서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유류분 제도가 있는 거는 네. 이제 상속인의 상속권을 조금 더 존중해주는 나라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이제 좀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히려 것처럼. 죽은 다음에도 망자의 뜻대로 되니까 네. 피상속인의 권리를 좀 존중해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속인보다. 이 판단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4월 25일 날 이제 헌재 결정 자체가 네. 이제 피상속인에 대한 권리를 조금 더 인정을 해준 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 그렇군요. 유류분 네. 이런 건 아, 그리고 유류분의 일부 제약을 가하기 제약을 시작했으니까. 가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 그러면 네. 네. 그 재미있는 사례 더 해주세요. 재밌는 사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예를 들어 아들 녀석이 너무 속만 썩여. 기업은 물려줘야 되는데 내가 이제 건강은 안 좋고 네. 이 녀석이 뭐 예를 들어 MBA 가서 학점 3.0 이상이 나오지 않는 이상 지분의 3분의 1을 넘기지 마라. 네. 뭐 드라마 같은 이야기지만 네, 네. 어쨌든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가능하고요. 네. 실제로 이게 좀 우스갯소리인데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신탁의 기능 중에 탕자 방어 기능도 있다. 아, 야. 이게 뭐냐면 네. 저희 실제로 우리 고객분들 중에 이런 분들 계세요. 나는 우리 애가 하나 있는데 네. 얘는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라고 했더니 뭐만 한다고 하면 돈을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얘가 죽을 때까지 얼마든지 생활비를 다 대줄 수 있지만 뭔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통제권을 벗어나게 되면 재산이 금방 그러겠죠. 탕진될 수도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해요. 내가 사망하면 우리 애들한테 주긴 하되 매월 1,000만 원씩만 줘라. 대신 손자는 내가 믿을 만하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이제 용돈 그 생활비를 아들한테 주고 이 아들이 죽으면 그때 가서 손주에게 나머지 재산을 다 물려줘라. 이렇게도 가능해요. 그리고 신탁이 그래서 탕자 방어 기능이군요. 네, 제가 이제 표현을 좀 돌려서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신탁은 또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유언은 일회성으로 끝나죠. 그게 뭐냐면 내가 죽으면 누구한테 줘라. 네. 로 끝나잖아요. 근데 그 내가 죽으면 얘한테 줘라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죽으면 그 조건을 못 달죠. 네. 그렇죠? 근데 신탁은 이게 가능해요. 내가 죽으면 첫째한테 줘라. 첫째가 죽으면 저기 며느리한테 절대 주지 말고 손자한테만 줘라. 연속 수익자 지정이라고 해서 이걸 계속적으로 지정도 가능하게 아, 돼 있어요. 연속 수익자 지정.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명시해 놓고 떠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얘기하면 이제 사업하시거나 기업하시는 분들도 좀 좋을 수가 관심을 가질 부분일 수 있는데 우리가 신탁은 신탁 재산이나 목적에 따라서 이제 이름을 좀 붙이기도 하는데 가업 승계 신탁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가업 승계 신탁은 유언 대용 신탁의 그 대상 자산을 주식으로 집어넣어서 가업을 물려줄 때 사용하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자녀들도 이 아이한테 이 회사를 맡기면 회사 성장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영을 잘할 것 같은 자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려면 그 아이에게 주식을 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의결권을 줘야만 경영권을 그럼요.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식이라는 건 이 의결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재산권과 배당 청구권 다 가져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재는 법적인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승자 독식 구조를 다 가져가고 있어요.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심지어 의결권을 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신탁의 야, 중요 드라마인데요, 기능 진짜? 중에 하나가 네. 스플릿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본의 수익과 운용의 수익을 분리해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은 여기한테 주고 임대수익은 누구한테 주고 이것도 가능하고 내가 이제 요 금융재산을 줬는데 여기서 나오는 원금은 네가 가져가고 운용수익은 누구한테 가져가고 이것도 가능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권도 그게 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영권 준다고 주식을 다 주면 다른 자녀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유류분 청구도 하고 그럼 분쟁이 하게 되면 주식을 유류분 청구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경영권 방어도 어려워질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유류분 청구권자가 공격적 M&A 대상과 누가 손을 잡게 된다면 회사까지 뺏기갈 수 있죠. 그런데 이게 가능할 수 있어요. 주식은 똑같이 주되 경영권, 의결권만 특정인에게 주고
나머지 자녀들한테는 재산권만 행사할 수 있게끔 배당 청구권만 줄 수 있게끔도 스플릿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영등포에서 큰 식당을 해서 이제 사업을 일궜어요. 네. 큰아들은 사람 참 좋고 순하고 학식도 높은데 이 사업은 잘 못할 것 같아. 네. 거긴 좀 지분만 좀 주고 네. 경영은 둘째 아들이 할 수 있는 식으로 만약에 이제 그 식당이 주식회사 구조라면 네. 그게 가능합니다. 이것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요 경우에는 주식회사라는 전제가 있어야 물론 그렇죠. 가능하겠죠.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가서 네. 이럴 수 있겠죠. 이제 본인이 엑시트를 하고 싶어요. 네. 나는 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만 받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 팔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옵션을 달 수가 있죠. 만약에 팔 때는 제3자보다는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그 형제에게 우선 매수 청구권을 줄 수 있게끔도 조건을 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다는 게 이제 유언 네. 대응 신탁이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유언장보다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유언 신탁인데 왜 대용이 들어가요? 유언을 대신한 신탁이다라는 그런 개념인 유언 거죠. 대용 신탁. 네. 알겠습니다. 네. 앞서 그런데 제도적으로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 어떤 네. 겁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가장 큰 예로 제가 아까 가업승계 신탁을 하려면 주식을 넘겨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자본시장법상에서 제약이 좀 일부 있는 게 신탁으로 맡겨놓은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제약이 있어요. 15% 이상을 의결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법 취지는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모르겠어요. 그때 뭐 이걸 활용해서 뭐 자전 거래를 한다거나 뭐 이런 제약이 있다는데 법 취지는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다만 정부는 이 부분을 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법 개정이 아직 안 돼서 그런 거고요. 두 번째, 이게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가업승계 신탁을 하려면 세법상에 가업상속공제라는 게 있어요. 가업을 특정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에 30년 이상 근속했을 경우에는 경영했을 경우에는 최대 300억까지 가업상속공제가 되는데 네. 신탁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된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 세법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저는 근데 이게 이 부분은 정부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아직 맹점이 몇 가지 보완해야 될 게 있는 건데 다 인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언 대용 신탁으로 해서 내가 부동산을 유언 대용 신탁으로 넘기게 되면 등기 내용도 찍혀요.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그런데 이게 맹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김 기자님이 우리 특정 아이한테 재산을 주고자 했을 때 네. 유언장은 그 다른 가족들한테는 보여주고 싶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 등기가 표시가 되면 유언 대용 신탁을 찍히는데 요걸 가지고 등기소 가서 그 신탁 원부를 열람을 하게 되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맹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직은 보완할 점은 있지만 충분히 이 시장이 좀 넓고 그다음에 또 정부가 이 신탁에 대한 혁신한 방안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개선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유언에 명시된 대로 해주려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전문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그럼요. 오랫동안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죠? 그렇습니다. 관리를 수수료가 비싸겠는데. 수수료는 이제 신탁 재산의 종류별로 네.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신탁 그러니까요. 보수라는 게 있어요. 네. 참고로 유언 대용 신탁이 아니더라도 유언 공증도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유언 공증은 그 맥시멈 비용이 법에 정해져 있어요. 네. 그게 아마 300만 원 정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해져 있고 뭐 기타 이제 수수료 비용이 플러스 알파가 들어갈 수 있는데 유언 대용 신탁할 경우에 신탁이 수수료가 한 3가지 체계로 부과가 돼요. 신탁을 설계하는 비용인 우리 기본 보수라는 게 있고 운용할 때 들어가는 운용 보수. 네. 그다음에 집행할 때 집행 보수라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비용들은 이제 뭐 0.5에서 0.1까지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최소 비용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500만 원 밑일 경우에는 네. 500만 원까지 간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이런 비용을 고려한다면은 좀 하기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망한 이후에 상속인들 간의 분쟁이 있으면서 그 분쟁 조정 비용을 생각한다면 훨씬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약간의 수수료로 그걸 방어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서 이제 이 신탁이 꼭 죽고 나서 발효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예를 들어 내가 약간 뭐 치매 초기 증세 판정을 받았거나 네네. 기업 하시는 분들이 네네. 사업하시는 분들이 네네. 그럼 이제 내가 죽기 전까지도 신탁에 맡겨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이 할 수 네.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 계약을 하게 되면 네. 사망하기 전에는 신탁 계약의 내용을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고요. 네. 중도에 해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일반적 금융기관에서는 해지에 대한 비용이 별도로 부과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언 대용 식탁 알아봤습니다. 보통 네. 우리가 이렇게 증여나 상속에 대한 이런 전문적인 내용이 나오면 아유 네. 나하고 상관없고 나야 뭐 물려받을 거 부모님 뭐 대전에 집 한 채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보세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증여세나 상속세 내는 분들 비율이 얼마나 돼요? 상속세를 예를 들면 증여는 네. 요새 굉장히 많이 늘어났으니까 우리가 상속세는 우리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0억 이하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안 나와요. 네. 한 2년 전 자료였던 것 같은데 국세청에서 이제 통계 자료를 매년 발표하거든요. 상속인 중에 상속세를 내는 비율은 한 3% 정도밖에 안 돼요. 제 생각보다 많네요, 그래도. 네. 그러니까 이제 97% 정도는 상속세를 안 낸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네. 조금은 좀 패러다임 한번 좀 바꿨으면 싶은 게 상속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도 상속세를 신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원래 상속세는 우리가 보통 기준시가로 낸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상속세는 원래 시가로 내는 겁니다. 시가로. 그래서 그러니까 10억 이하인 사람들은 현 시세로. 그렇죠. 현 네. 시세로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신고도 안 해요. 우리 법에서도 상속세 낼 필요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된다라고 되어 네. 있거든요. 근데 제가 패러다임을 바꿔서 10억 이하라 하더라도 신고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속세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안 하면 그 부동산을 공시 가격으로 취득한 걸로 봐요. 어디서 문제냐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고 나중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매각할 때 취득 가격은 공시 가격이고 네. 매도 금액은 시가가 돼서 그 갭이 커져서 내지 않아도 되는 양도세를 많이 내게 돼요. 제가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임야를 상속받았어요. 임야가 한 시가가 한 9억 정도 되고 공시 가격이 한 6억 정도 된다고 가정 한번 네. 해볼게요. 매매 차익 3억 정도 되죠. 그렇죠? 이거를 내가 세금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안 하잖아요. 신고 안 해도 되거든요. 네. 예, 상속세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나중에 한 1년, 2년 있다가 나중에 매각을 하게 되면 결국 나는 공시가격 6억 원에 취득해서 시가인 9억 원에 파는 걸로 해석을 하거든요. 3억 남는 걸로 보거든요. 이때 양도소득세가 1억 넘게 나와요. 만약에 처음에 신고를 했으면 9억 원으로 등재가 됐으니까 9억 원짜리를 9억에 팔았으니까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내겠군요. 신고만 하면 어차피 10억 이하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잖아요. 네. 시가인 9억 원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그 9억 원으로 취득을 인정받게 돼요. 신고 한 번으로 1억 넘게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거는 오히려 그래서 원 본부장 말씀은 그래서 10억 뭐 이렇게 정말 큰 부자들 아니어도 상속세와 증여세는 우리가 좀 알아야 한다. 네, 그래서 사실은 나는 뭐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다. 그래서 상속 증여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데 네. 97%가 대부분 거기에 해당되지만 그럴수록 더 신경 쓰면 그 혜택의 폭은 더 커지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별로 근데 내일이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10억 넘는 분들도 네.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10년 전에 사전 증여를 이용하잖아요. 증여와 상속을 적절하게 안배해서 구분할 경우에는 10억 넘는 분들도 세금 하나도 안 나오는 그분들이야 뭐 거거든요. 이제 10억이 아니고 이제 갈수록 물려줄 재산이 있는 많은 경우죠. 분들일수록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관심이 있으시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김 기자님이나 저나 뭐 비슷한 상황이니까 저도 우리가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네. 여기 있는 질문들 말고 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네. 기본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 이게 맞습니까?
로또에 당첨됐다. 네. 당첨 금액이 10억 원이다. 네. 그럼 그 은행 가서 찾지 말고 네. 세무사 가서 팔아라. 네. 어차피 은행 가면 세금 뗄 텐데 네. 세무사는 그 돈 다 줄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 세무사 그렇게 하면 세무사가 아는 부자한테 갖다 그걸 이제 그대로 예를 들어 10억이다. 네. 그럼 10억 그대로 갖다 주면 부자분들은 그걸 아들한테 그냥 로또를 주면 증여세 없이 10억이 내려가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일종의 그건데 네. 그 예전에 우리 IMF 시절 때 묻지마 채권이 있었잖아요. 묻지마 채권. 이 묻지마 채권은 그 채권에 대해서 나중에 상환받을 때 해당 이자에 대한 원천 징수, 낮은 원천 징수만 하게 되면 그걸로 자금 출처를 인정해 줬던 제도예요. 예전에 이제 지하자금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전에 이제 김대중 정부 때 만들었던 그 네. 채권입니다. 이게 일종의 합법적으로 증여할 수 있는 면제부를 팔았던 채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묻지마 채권을 사서 우리 아이에게 주고 우리 아이가 그걸 가지고 상환을 받게 되면 종이 채권인 거죠? 종이 채권인 거죠. 네. 이 친구한테는 이제 자금 출처가 만들어지는 개념이에요. 사실 복권도 그게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복권 당첨 소득은 기타 소득을 구분해서 20% 또는 30%로 원천 징수하게 되는데 이 원천 징수만 되게 되면 그 복권 당첨금 전액 전부 다 이제 그 면제부가 발생된 소득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복권 당첨 받은 거를 우리 아이한테 주고 우리 아이가 당첨금을 받으면 증여세 대신 기타 소득 원천 징수로 사실은 출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근데 선생님은 소득도 별로 없는데 갑자기 10억 원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로또 당첨됐어요. 이러면 이제 가능하죠. 입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다만 네. 여기서 이제 명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죠. 원래 복권에 당첨됐던 사람은 면제부를 판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사람은 이제 사용하는 데 제약이 있겠죠. 아, 그렇군요. 그 사람도 어쨌든 10억이 들어왔구나. 네. 그러면 세무서에서 또 그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 너 소득도 만만치 않은데 너 이거 어디서 났는데 여기서 또 맞습니다. 이게 쉽지 않군요. 결국 면제부를 판 거기 때문에 모든 게 안전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FIU에서 이 정도는 찾아내요? 금융거래 정보분석원에서? 혐의 거래 같은 경우, 현금 거래인 경우에는 네. 보고할 수가 있죠. 금융기관에서. 그리고 그리고 그냥 평소에 아주 평범하게 살아온 네. 분인데 갑자기 10억 원이 입금됐어요. 네. 아, 이런 거 우리가 말하면 안 되는 건가? 아니, 이제- FIU가 찾아낼까? 나 이거 정말 궁금했어요. 이 부분은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국세청에서 나의 주민등록번호를 치게 될 경우에 과연 나의 재산의 범위를 알 수 있을까? 네. 아는 재산이 있고 모르는 재산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등기, 등록, 명의 개설을 필요로 하는 재산들은 주민등록번호만 치면 다 나옵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등기, 등록, 명의 개설 필요한 건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갑작스럽게 그 소득 대비 이런 등기 등록되는 재산이 많게 될 경우에 그때 이제 세무서의 시그널이 오는 거죠. 자금 출처 조사가 나가서 소명을 못할 경우에 이제 증여세를 추징하는 건데, 그런데 예금 적금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네. 예금 적금은 주민등록번호를 친다 하더라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연계가 안 돼 있군요. 연계 안 돼 있어요. 다만 금융기관에서 원금은 모르지만 원금에서 파생돼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이 있죠. 네. 소득. 요 내역들은 지급조서가 들어가서 이자 배당 내용 국세청이 알거든요. 그걸 가지고 역산해서 원금을 추산합니다. 그래서 4년 단위로 그 원금 추산액이 딱 늘어났다. 네. 너 이거 어디서 난 거야? 라고 하고 소명을 요구하게 돼요. 아니 금융권에 우리나라처럼 전산이 잘 되는 금융권에서 그냥 국세청하고 연계해 버리지. 근데 그게 안 되는 아직까지는 그게 안 돼 있고, 물론 네. 이제 국세청에서 좀 느낌이 이상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그 잔액 증명을 이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러면 계좌 내역을 국세청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전부 다 국세청에 넘어갈 수는 있죠. 필요할 때 요구하는 거지 자동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사주를 매입하는데 증자를 냈는데 이제 마치 위장납입이라 그럽니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 내고 다른 제3의 투자자가 있는 것처럼 하고 이런 특히 이런 걸로 잡혀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FIU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잡아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궁금했던 건 네네네. 정말 선량하게 그냥 보통으로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로또 한번 돼서 내가 네. 이 된다 그래서 좀 남겨보려고 그걸 이제 세무사나 누구한테 팔았는데 어쨌든 10억 원 입금됐을 거 아니에요. 팔 수 있죠. 맞아요. 예, 이런 경우에 가능합니다. 네. 우리 금융당국이 금융거래정보분석원에 이걸 찾아낼까?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현금 네. 자체가 크고 현금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네. 사실은 이게 FII 보고 될 수도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FII에 축적된 자료는 우리 이제 뭐 우리 검찰이라든지 국세청에 자료를 줄 수 있게끔 좀 법제화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할 수 있지만 현금 거래가 아닌 뭐 이동 거래라든지 계좌 간의 이동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고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일반인들은 금융 거래하는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아까처럼 걱정할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복권을 당첨된 사람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요 소득들을 가지고 전혀?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당첨된 걸 10억 당첨금을 고스란히 세금 안 떼고 10억에 팔 수는 있지만 그 10억 원을 쓰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생각을 못했네요. 네. 아, 알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거. 네, 그 축의금 같은 거, 네, 용돈 같은 거 비과세 된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럼 할아버지가 손자가 요즘은 뭐 손자 결혼할 때까지는 다 기본적으로 사니까 네. 1억 원 이렇게는 안 되는 거죠. 그 아. 한도가 있어요? 축의금으로 근데 이건 비과세 된다 그래서 이게 이런 증여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질문들을 좀 많이 받는 것 중에 네. 하나가 이런 거예요. 축의금 모아서 집 사는데 보태도 인정됩니까? 아니 국회의원들 출판 기념회 네. 그거 하나 봐주거든요. 네, 네, 네. 뭐 돈이 얼마가 들어와도 봐줘요. 네. 근데 일단 우리 세법상으로 보면 축의금, 조의금, 그다음에 생활비, 그다음에 용돈, 학비 지원 이거 전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에요. 그런데 금액의 한도를 정한 건 아니에요. 사회통념상 인정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회통념상이라는 부분은 구체적이진 않죠. 다만 이 부분을 꼭 명심하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축의금 받아서 그걸로 집 사는데 보탰다. 저도 딱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축의금을 줬을 때 받은 사람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건데 누구한테 줬느냐가 핵심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를 보고 줬을 때 아버지가 받은 게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거지 받은 걸 아들에게 집 사는데 보탰고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 근데 제가 여쭤본 건 음.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네. 손자 결혼식에 네. 1억 원을 줬어요. 입금해줬어요. 저는 이런 건 안 문제가 될 수 봐주겠군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걸 과연 그 1억 원을 가지고 내 집 사는데 했는데 세무서에서 그 1억 원 어디서 났어요? 할아버지가 저 축의금 주셨어요. 축의금은 비과세라면서요. 하지만 그건 안 된다. 안 될 수 있고 이게 사회통념상 인정 가능하냐라는 문제에서는 네. 충념상 축의금 1억 원을 축의금으로 주진 않으니까. 저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있죠. 네. 가끔은 이제 우리 고객분들이 막 이게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벌써. 네. 네네. 거기까지 들을까요? 네, 그럴게요. 용돈, 생활비 증여세 비과세 대상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용돈이나 생활비를 모아서 집 사는 건 인정 안 됩니다. 용돈이나 생활비가 증여세 비과세 되는 건 그 목적으로 소진된다는 전제하에서만 비과세예요. 남으면 안 돼요. 나오면은 그건 이미 통념을 벗어난 거죠. 네. 증여세 비과세 안 됩니다. 결론 상식에 맞춰서 축의금이든 용돈이든 생활비든 상식에 맞춰서 주는 돈까지만 비과세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자, 네, 네. KB국민은행 강남스타 PB의 원종훈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